그 전에 얘기 안 하다가 막 빠지고 난 다음에 더 나빠졌다라고 가세하는 의견들이 항상 많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집값 다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의견을 답지 보고서 바꾸는 거는 크게 참고할 게 못 되는 거고요. 반도체 업황이 사실은 내년 6월이 제일 나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1월 달부터 반등합니다. 그거는 항상 그랬습니다.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라고 합니다.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장기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주는 이런 장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 저희 고객이시기도 하고요. 중장기 전략을 통해서 코스피를 초과 수익을 내는 뭐 이런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매크로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 이런 쪽에서 주의 깊게 전략을 짜서 보고 있는 편이라서 저희가 보는 시장 전망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라는 거를 정의를 내리는 게 NBER이라고 이제 미국 전미 연구소 민간 연구소에서 이제 그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제 사후적으로 되게 늦게 다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체감하는 경기 침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 연구소에서 내려주는 정의에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후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침체를 선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1분기부터 아마 침체 선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실제 체감하는 것도 경기가 나빠지는 거는 체감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침체다. 뭐 예를 들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계실 거고 사실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이제 서서히 올 거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자리를 잡을 건데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과거에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가가 좀 더 빠지다가 경기 침체의 한 구간이 뭐 예를 들어 1년, 평균은 1년이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그 중간부터는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들어간 다음에 반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내년에 한 6월, 7월 뭐 이 정도의 주가 반등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방향의 전환 이때가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기간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때는 경기 침체 때 주가가 계속 더 빠졌는데 왜 일찍 반등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초부터 빠졌고 1년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기 훨씬 전부터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낙폭 자체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멈출 때 이때부터는 이제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IMF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를 했을 때 IMF 때는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200%가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0% 이제 초반 정도 수준으로 부채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그때는 적었고 지금은 충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다르고 또 리만 사태 때랑 비교해서도 제가 이제 차트 하나를 준비했는데 미국에서의 가계의 순자산입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그리고 이제 이게 가처분 소득 대비에 이게 자산이 얼마만큼 규모로 있느냐 이런 걸 본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2008년도 때는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자산이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고 자산도 부실화되고 이랬던 때인데 지금 이제 2022년 정도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그때보다 훨씬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득 대비도 지금 자산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가계들이. 그래서 가계 건전성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좀 높은 수준이어가지고 그때처럼 큰 위기가 오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는 들어간다고 저희도 보고는 있는데 경기 침체가 들어가도 어떤 때는 경착륙 그래가지고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었고 어떤 때는 연착륙 이래가지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심각한 경기 침체는 안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가계자산의 건전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기업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현금 보유고가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한 이제 금융 부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기반 이런 기업들의 건전성도 굉장히 높은 게 일례로 올해 그 1조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현금 보유가 풍부한 거고 그다음에 주가도 많이 빠졌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자산이 좀 안 좋은 편이지 경제의 제일 큰 규모를 차지하는 가계와 기업 이 부분이 건전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오더라도 심각한 경기 침체 이렇게는 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계 정부 중에 정부에서 가져온 거는 큰 위기를 가져오진 않아요. 그렇죠.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뭐 돈 풀고 해서 해도 9조 달러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좀 더 내려가긴 했을 텐데 가계는 제 기억으로 150조가 넘고요. 기업들도 뭐 100조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경제 GDP 차지하는 규모의 정부는 아주 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뭐 심각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빅스텝 할 때 저희는 스몰 스텝, 베이비 스텝밖에 못했던 이유도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국은 이제 특이한 구조가 집을 사거나 또는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채가 어떤 미국의 이제 신용에 관련된 부채보다는 담보부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담보로 한 부채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 대비나 가처분 소득 대비 되게 높게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계부채가 는 이유는 집값 상승과 함께 동시에 이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높아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 가격이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리만 사태 때처럼 그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자신 있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게나 기업들의 건전성들은 좋고 현금 흐름은 좋은데 지금에 나타나는 부실의 징후들은 대부분 금리 발작 때문에 생긴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동산 프로젝트를 할 때 오피스가 됐건 자가제 주택이 됐건 그런데 금리가 3%로 조달을 하고 렌트가 4%라면은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 지금 금리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모기지 금리가 뭐 7%대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구조들이 갑자기 부실화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곧 물가도 이제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이건 해소되는 문제로 정부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파열음이 나오는 건전성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0조 원을 채권을 사준다든지 4대 금융지주가 95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ABCP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주는 이유가 이 기회를 넘기면은 문제가 크지 않다. 어차피 금리랑 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나요? 네, 금리는 이제 시중금리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10년물 기준으로 4.4까지 갔다가 지금은 3.7, 3.8 이 정도까지 이제 떨어진 상황입니다. 경기가 이제 나빠지면은 금리라는 것 자체는 실질금리 더하기 물가거든요. 근데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다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를 걱정하잖아요. 경기 침체 때는 물가랑 금리랑 다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제 체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계속 빅테크 업체들이 해고를 해서 이제 고용이 환경이 악화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도 위축이 될 거고 이래서 내년에는 좀 위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업 실적도 지금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건데 실물 경제가 그런 부분이고요. 주식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윗장에 봐주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경기 선행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경기 선행 지수는 이제 주가랑 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로 봤을 때는 21년 여름부터 벌써 둔화가 되기 시작하고 쭉 빠졌고요. 벌써 빠지기 시작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년 이상 잘 빠지진 않는데 내년까지도 상반기까지도 선행지수가 계속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행지수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동행지수가 저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이제 경기 상황인 거고요. 선행지수는 주가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한국은 지금 1년 반째 빠졌고요. 미국은 1년째 빠졌습니다. 미리미리 다 선반영하고요. 나빠질 것 같다라는 거 가지고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나쁠 때는 바닥 짚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가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처럼 약간 유동성 공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당장 안 내리더라도 유동성 공급을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돈을 더 이상 죄지는 못하는 거고요. 반대로 돈을 푼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M2라는 청통화 증가율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M2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상. 근데 거의 이제 근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돈을 좀 푸는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도 주식시장에는 그런 것들이 호재거든요. 경기는 나쁜데 왜 주가가 반등하지? 이런 부분의 딜레마는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 예측 좀 맞아 떨어지기 시작. 그렇죠.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너무 좋았다가 나빠지기 시작할 때 전문가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빠지는 거는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소순환, 경기 사이클의 소순환의 조정인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경기 침체에 가까운 건지 그게 처음에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스마트 머니들은 저기서 많이 줄이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의 밸류는 사실은 터무니없이 비쌌던 것도 사실이고요. 작년 말 수준으로는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많이 빠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런 지표들이 많은 걸 얘기를 해주고요.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은 경기가 좋잖아요. 미국은 경기가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좋았고요. 물가도 조금 일찍 잡힌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세게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다른 국가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고 일본은 제로 금리 정책을 하고 있죠. 유럽도 이제 물가가 높아서 금리는 따라서 올리지만은 미국처럼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못 가고 있어서 많은 자금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미국 외 국가들의 통화는 계속 약세로 가고 달러는 킹 달러가 계속 돼갔던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자금 흐름이 미국으로 쏠리다 보니까 곳곳에 영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의 예를 들면은 영국에도 이제 펜션 펀드가 있거든요. 펜션이라고 그러면 연금 펀드죠. 그래서 연금은 우리가 퇴직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금인데 미국에서 연금 펀드에 240조 원의 손실이 한 달 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금이 이제 국채를 투자를 하고 국채를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이제 영국 펜션에서 한 게 레버리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4배, 5배 정도. 국채는 안전하니까 여기 4배 정도를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도 많이 빠졌지만 영국 국채는 더 많이 빠졌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국, 유럽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니까 국채 팔고 이쪽 국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진콜이라는 하는. 그러니까 이제 4배를 빌려서 썼으면은 25%만 빠지면은 원금이 날아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모르는 레버리지의 금융 상품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민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레딧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뱅크런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작년에 뭐 아케고스 이쪽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 뭐 한 6조 이상 날렸고 파생 상품들이 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내년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꼭 안전하냐 이 부분도 아닙니다. 차트에 이제 제가 미국 국채 수익률을 이제 나타낸 게 있는데요. 수익률이라기보다 이제 미국 국채의 리스크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국 국채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무브 지수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미국 국채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데 보면은 코로나 위기 때 그때 급등했던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또 그거를 더 넘어서서 이렇게 안 좋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국채가 이제 얼어붙으니까 이제 저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FOMC에서 원래 12월에 75bp 얘기가 나오다가 이러다가는 정말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다가 잘못해서 금융 시스템 망가지면은 이거는 제2의 리만 사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을 바꿨죠. 50bp만 올리고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조금 천천히 올리겠다. 그 대신 올리는 기간은 조금 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식 시장도 반등을 시작을 했었던 거죠. CDS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신용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약자인데요. 국가별로 CDS가 있고요. 기업별로도 CDS가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데가 이제 중국 같은 데가 CDS가 150이 이제 넘었다가 지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부도 위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절대 부도날 리는 없죠. 만약에 제가 150이라고 그랬는데 그 숫자 자체가 중국의 이제 부도 확률은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DS는 변화율로 보는 게 중요하고 이게 많이 높아진다 이러면은 국가들의 신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신용이 한국의 신용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제 레고랜드, ABCP 이런 것까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한국생명이 연구체 발행을 실패하면서 연구체는 사실 콜옵션을 사줘야 됩니다. 만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만기 끊어줬어야 되는데 돈이 조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국에도 크레딧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빠르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나빠지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생각했던 IMF나 리만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게 뭐냐면은 미국 정부도 그랬지만 한국 정부도 철저하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LTV 관리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DTI. 예를 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은행 차입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또 집을 갖고 있어도 담보대출도 얼마 이상 안 나옵니다. 40%로 딱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어느 정도 빠져도 연쇄 부실로 이어질 그런 체질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들도 그동안에 이제 워낙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대표님은 또 아예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에는 뭐 집값 더 하락할 거고요. 자산 가격이 더 빠질 거고 기업이익도 나빠질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나빠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 전에 얘기 안 하다가 막 빠지고 난 다음에 더 나빠졌다라고 그렇게 과세하는 의견들이 항상 많습니다. 저도 전문가하고 많이 틀리지만은 전문가라는 분들이 연초만 하더라도 집값 다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의견을 답지 보고서 바꾸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참고할 게 못 되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게 크게 확산이 될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부실한 것만 망가지고 여기서 크게 확산이 안 되고 정부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게 위기를 넘길 거냐라는 게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시장이 나빠지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택가격은 뭐 더 빠지겠죠. 비관론자는 이제 학자에 가깝고요. 예. 긍정론자는 늘 긍정적일 수는 없겠지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가 가능한 게 이제 긍정론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항상 7, 8년마다 또는 길게는 10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이럴 때 이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요. 자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바닥에서 자기 자산을 처분하는 이런 사람들은 악의 고리에 들어가는 불행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두려운 거나 위험한 거는 피하려 하고 좋아지는 것들은 탐욕이 생겨가지고 나도 꼭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게 사람의 심리이자 뭐 DNA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역행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자산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쁠 때 사야 되고요. 오히려 너무 좋다고 그럴 때는 좀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이런 어려운 작업이죠. 한국 주식시장은 2021년 8월부터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 빠졌고요. 내년에도 좀 더 하락세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사이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이클의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를 또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도 길게 빠졌을 때는 최대 3년까지도 빠진 적이 있지만은 2년 이상 빠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되게 선행성이 큰 게 한국이 굉장히 시클리컬한 산업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반도체 산업들은 반도체 업황이 사실은 내년 6월이 제일 나쁘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1월 달부터 반등합니다. 그거는 항상 그랬습니다.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투자 사이클을 6개월 선행하는 것들이 거의 20년 이상 작용을 했었고요. 그 이유 자체는 제일 나쁠 때 사면은 PR 이런 거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사면은 업황이 분명히 감산을 통해서 다시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을 크게 그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반등을 해도 먼저 반등을 할 거고요. 만약에 미국이 내년 6월부터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3, 4월부터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클리컬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이클이 큰 산업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들을 보시면은 뭐 2차 전지부터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 대부분의 수출을 하는 산업들이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수입을 어디서 하냐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소비하는 국가에서 수입을 하겠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하기 전에 우리는 생산을 해서 이미 배에 실어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생산을 한두 달 먼저 해야겠죠. 그러니까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 빠를 수밖에 없고요.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세계 경기 주식시장을 판단하기 위해서 10가지 선행지표를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행성이 큰 지표로 골드만삭스는 인정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한국은 사이클이 되게 크고 변동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 좋았을 때는 뭐 1,000원 갔다가 뭐 1,400원도 가고 이렇게 환율의 진폭도 큰 겁니다. 환율이 1,400원 이상 가면은 또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왜냐하면 다른 뭐 터키라든지 남미 국가들은 그 환율이 어떻게 터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 수출주도 기업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기업들의 배는 불러지고 매출과 이익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상에서는 또 다시 원화 강세가 가는